예, 이번 시간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해서 소득이 일시에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퇴직소득의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분류과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퇴직소득의 범위입니다.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인데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전부 다 퇴직소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2페이지에 소득세법상의 임원퇴직금 소득금액 개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은 자, 한도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느냐?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기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판단을 합니다. 지급 기준이 있다면 지급 기준 이내 금액과 기준 초과 금액이 있습니다. 초과 금액이 있는데 기준 이내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비용으로 인정이 됨과 동시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됨과 동시에 그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일단 분류합니다. 퇴직소득이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줍니다. 자,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원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 세무조정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될 거고 소득 처분이 되면서 인정상여가 됩니다. 인정상여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상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연말정산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법상의 한도로 갑니다. 세법상의 한도. 세법상의 한도는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건속연수입니다. 건속연수로 계산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 초과냐 한도 내냐, 한도 초과의 경우와 한도 이내의 경우가 나오는데 한도 초과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면서 이 부분도 상여 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되면서 임원의 퇴직소득이 됩니다. 퇴직소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퇴직소득이 되면 임원의 퇴직소득은 임원의 퇴직소득인데 세법상의 한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의 한도 기준으로 들어온 이 퇴직소득은 100% 그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지급기준은 정관에 있어야 되고요. 정관에서 만약에 위임을 받았다면 주주총회 주총결의서가 있습니다. 주총결의서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준 내의 금액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내 금액은 임원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소득세법으로 들어오면 구분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평균 급여
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의 3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 금액이 있을 거고, 그죠? 3배수를 기준으로 이내 금액이 있고 초과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3배수 금액까지, 그죠? 3배수 금액까지는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퇴직소득이다 인정해주고 있고, 3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퇴직소득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몰고 가서 세금을 좀 많이 나오는 구조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과도하게 퇴직금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과도하게 주는 퇴직금 자체는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하고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이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당하게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근로소득으로 분류했을 때는 4대 보험료 부과 문제가 나오는데 퇴직소득으로 가면 4대 보험료 부과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과도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해서입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2페이지에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 소득금액에서 간주 근로소득을 차감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도가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 31일 이전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 근로소득세가 없는데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주 근로소득세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의 퇴직금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2000년 5월 5일부터 입사를 해서 지금 2018년도 5월 5일 날 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임원이 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은 과거 방식으로, 이후분은 3년 평균치의 3배수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퇴직금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253페이지에 메뉴에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퇴직소득금액에, 전체 퇴직소득금액에 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 전체의 기간에서 안분 계산을 기간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과 또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때 계산된 퇴직금 중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2011년 12월 31일 이후 임원 퇴직 소득금액에서 다음에 계산한 상식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년 평균 환산금액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곱하기 3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3배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254페이지의 그 사례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퇴직의 판정 특례, 퇴직이지만 퇴직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으로 안 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 2, 3번 사유가 해당이 되면 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을 안 주면 퇴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그 다음에 합병, 분할, 조직 변경, 사업 양수도 직접 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뭐 이런 케이스들은 실질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신분의 변동, 급여 내용의 변동이 심각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퇴직으로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을 안 주면 퇴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갈로 이번에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주면 퇴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근로기간 중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퇴직소득 금액은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순서대로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소득 공제는 그러니까 근속연수 공제액에다가 환상급여액을 더해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퇴직소득 공제액입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5년 이하일 때 30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 10년 이하일 때는 10년 초과 연수에 50만 원을 더하고요. 20년 초과하게 되면 20년 초과 연수에 120만 원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환상급여 공제,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누기 근속연수 곱하기 12로 해서 급여를 그러니까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뻥튀기를 좀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크게 늘린 다음에 환상급여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면 환상급여가 800만 원이면 전부 다 공제를 해주고요. 8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면 60% 해서 이 단계별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제를 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자, 기타 사항에서 보시면 근속연수 계산을 할 때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때는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보고 계산을 하고요. 해당 과세 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 근속연수는 합쳐서 전체 기간, 중복되는 기간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때는 그 기간에 퇴직소득 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2번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산출세액은 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42%고요. 산출세액은 기본세율 곱하기 12분의 근속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퇴직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입사 시점부터 퇴사하는 시점까지, 그죠?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사 시점부터 누적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이 누적적으로 지급이 되게 되죠. 그죠? 지급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퇴직금으로 1억 원을 수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1억 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년 발생된 금액들입니다. 그죠? 매년 발생된 금액 1차년도, 2차년도 추가, 3차, 4차, 5차 뭐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금액들이 합쳐져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괄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은 세금 계산이 1년 단위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1년 단위로 정산이 되는데 퇴직소득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지금 예를 든 걸로 따지면 10년치를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처럼 과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연분연성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연분연성법을. 그래서 과표 곱하기 그러니까 근속 연수분의 과거에는 1이었습니다. 과거에는 1이었고요. 곱하기 세율 곱하기 1분의 근속연수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근속연수와 근속연수는 약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계산해서 요 세율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과거에 한번
그러니까 퇴직소득세가 너무 세금이 작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유지시켜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문제 때문에 과세표준 곱하기 근속연수분의 1로 돼 있던 부분을 5로 수정을 하고 5분의 근속연수로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1차 개정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개정을 한 이후에도 퇴직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해야 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속연수분의 5로 돼 있던 부분을 12로 바꿔버립니다. 12로 바꿔갖고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바뀌어져 있다. 이 12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환산급여로 그러니까 퇴직소득을 뻥튀기를 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25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한 금액 곱하기 기본세율 곱하기 12분의 근속연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제가 연분연성법으로 과거 근속연수분의 1과 근속연수분의 5로 계산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근속연수분의 12라고 하는 이 구조로 계산이 되게 되면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259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2016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 산출세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16년부터 19년까지 기간 동안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기준에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 산식에 따라 금액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6년도에는 80%, 개정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산출세액의 2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근속연수나 5분의 근속연수, 1분의 근속연수에 대한 산식을 알고 있어야 서로 비교 과세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2018년도는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의 40%, 개정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60%로 됩니다. 19년도는 2대 8로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가야 이제 온전하게 개정 기준으로 하나만 이해를 알고 계시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하단 부분 참고에 2016년도 1월 1일 이전에 퇴직소득세 산출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십시오. 자, 262페이지에 퇴직소득 과세 방법입니다. 자, 원천징수 시기,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소득 누가 원천징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DB형을 가입을 했을 때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했을 때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데 DC형과 IRP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에는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263페이지에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이라고 해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호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정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 1번과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부분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자, 이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자, A라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퇴직금을 받았겠죠.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B라는 회사도 같이 다니고 있는데 B라는 회사에는 2018년도 10월 5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다면 10월 5일 날 퇴사할 때 A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서 정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말정산 때 이중근로소득이 있을 때 합산해서 정산하는 규정하고 동일한 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퇴직소득이 나오는 케이스를 보기 어렵다 보니까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제도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제도는 과거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2번은
지금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5월 5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한 친구가 자, 2017년도 5월 5일 날 중간정산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퇴직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뭐 2천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납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리고 2018년도 12월 31일 날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 자, 이때 퇴사 시점에서 세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중간정산 시점인 이후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그죠?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추가 부분으로 5천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세금이 뭐 1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000년 당초 입사일 때 중간정산 때 받았던 부분을 전부 다 합쳐서 1억 5천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나온다. 세액이 2,5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기납부세액 2천만 원을 넣어서 2천만 원을 차감해서 추가로 500만 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로자가 중간정산분을 합산해서 신고했을 때 유리하다라고 하면 당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합산하면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는 구조일 겁니다.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어떤 경우에는 합산을 하면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하면 합산해서 신고하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라고 해서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라. 언제까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